8월 7일 금요일 홍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폭염이 보통이 아닙니다. 밤에 정말 잠들기가 어려운 시간들인데요. 이 또한 멀지 않은 시기에 지나가고 귀뚜라미 울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며칠만 참으면 더위가 끝날 것 같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4대 개혁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노동개혁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노동, 금융, 교육, 공공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정권의 운명을 여기에 걸겠다라고 한 부분은 정말 잘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몇 가지 부분은 정말로 국민들의 가슴에 좀 더 와닿게 세밀하게 다듬을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노동개혁 부분에 있어서 임금 피크제가 굉장히 강조됐는데요.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공공분야에서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자, 노력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임금 피크제만으로 지속적인 그리고 광범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창출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이외에, 임금 피크제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임금 피크제 이외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있으나마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량 퇴직을 시켜야 됩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정부기관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이 100만 명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과연 일하는 노동량들이 적절한가? 그리고 위인설관 형식으로 필요도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공직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산하에 수많은 공공기관들을 만들어서 공공기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상습적으로 연차별로 소모해 나가는 것. 즉 정부 중앙부처와 그 중앙부처 산하의 각 부서에 연결되어 있는 각종 공공기관들, 심지어 숨겨진 공공기관들도 많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을 소유하고 그 빌딩들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부 공공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손자회사, 정손자회사까지도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불필요한 재산은 다 매각하고, 솔직히 이런 정부의 공공기관의 재산들을 들어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매각하고 그런 공공기관은 해체하고, 그리고 중앙부처와 정부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에 정확한 티오들 계산을 해서 불필요한 인력들은 정리한 다음에 그 자리에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서 젊은 청년 고용을 과감하게 창출한다. 즉 앞으로 3년 차에 정부 부서의 공무원을 20% 삭감한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어떤 시대 변화에 맞는 업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그 자리에 채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1조 원 정도의 정부의 부정수급이라든지 사업통 폐합을 통해서 재원을 아끼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요. 과거에 탈세나 역외탈세, 지하경제를 색출해서 돈을 아끼겠다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막상 실행을 해보다 보니까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유병헌 일가의 돈을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서 그 돈으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이나 인양조사 비용으로 쓰겠다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동개혁에 앞서서 공공분야의 개혁 부분의 과제는 전체 감축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는 면밀한 계산하에서 나와야 되겠죠. 군사작전식으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분야의 모든 현황과 거기에 산하에 있는 직원들 하는 업무들을 다 적어내라고 해서 숨기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별로 좌우간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모든 공공기관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에 의거해서 매년 먹고 사는 정부 산하 연구소니 그 연구소 산하 기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기관들이 내놓은 성과들이 과연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인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보고 거기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들은 문을 닫아도 무방한 공공기관들은 문을 닫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이 세 개의 기관은 반드시 문을 닫아야 된다고 봅니다. 존재할 필요가 없고 전문성도 없고 돈을 수십조 날리고도 죄책감도 못 느끼는 이런 기관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부기관을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노동권에 너네도 결단해라. 너네도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전 국민을 향해서 노동권의 기득권과 부패 그리고 뿌리 깊은 지하 네트워크를 내가 다 폭로하겠다. 나는 내 주변에 다 칼질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야말로 대통령께 보고하는 사람들이요, 보고용 문서나 글을 만들 게 아니라 정말로 개혁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안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 노조의 기득권을 해체하고 노사정 합의라든지 사회적 대협약, 한국에 제야, 자빨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대협약, 사회적 대타협 좋아하는데요. 1938년에 스웨덴에서 샬트세바덴 협약이라고 있어서 노동자가 임금이나 이런 부분을 양보하고 또 복지는 정부가 강화하고 기업주도 또 그런 이 노동자의 임금 부분에 대한 평등에 노력한다는 이런 조건으로 그 이전에 정말 찌대지게 가난하던 스웨덴, 그 정복자 펠레 이런 거 영화 보면 그 스웨덴이 얼마나 가난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떠도는가 하는 게 나오는 그 정도로 몽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협약을 맺고는 그 이후에 제조업 부분에서 스웨덴이 세계적인 최강자의 자리에 올랐죠. 자, 그리고 82년에 네덜란드가 한마디로 이 큰 병이 들었습니다. 임금은 과도하게 오르고 사회는 불황 침체기에 있고 저성장하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노사정이 모여서 뭘 만들었습니까?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네덜란드는 세계적인 지금 강소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독일요. 90년대 초반에 통일을 하고 난 뒤에 동서독이 통일의 후유증과 독일 부분에 동독 부분에 들어가는 수많은 국가 예산들, 또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독일이 굉장히 병들고 있었죠. 그때 독일은 3인당, 지금은 기민당 메르켈 총리 정권입니다만 그때는 3인당의 슈레더라는 사람이 총리를 했습니다. 이 슈레더 총리가 폭스바겐의 운영위원장을 하던 하르처 박사라는, 그 경영위원장을 하던 하르처 박사라는 사람을 만나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독일 이러다가 안 된다. 노사정 대협약을 좀 맺어달라. 그래서 당시에 독일에서 그야말로 피 터지는 싸움으로 시간을 끌어가면서 노사정 대협약이 진행되어서 타결을 받습니다. 그 타결 본 내용 중에는 그야말로 같은 지역에 같은 업종에 종사한 노동자들은 같은 월급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주들은 회사 경영과 수익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노동자들의 참여를 더욱더 허용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독일에는 경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노조도 거기에 경영위원회 대표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회사 운영할 거니까 회사가 운영해서 남으면 남는 대로, 회사가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나는 대로 임금도 탄력적으로 조정하자. 그리고 노동 생산성에 맞게 임금들도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정규직으로,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 적게 받고, 이런 것도 없애자. 단 나는 회사의 모든 장부를 공개하겠다. 그리고 정책도 같이 협의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독일에는 노동자들이 한마디로 경영 참가도 하면서, 또 사주는 모든 것을 오픈하면서 어려울 때는 노동자들 보고 자, 안 남았는데 월급 더 받아갈 생각하지 마라. 각자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지역에 사는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월급을 받도록 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입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 고임금과 저임금이 원천적으로 없는 겁니다. 자,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또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이 이런 사회적 대협약을 통해 가지고 그 사회의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의 정치, 국민, 노동자, 기업주, 정부 수준이 우리보다 많이 높아서 그랬던 겁니다. 자, 한국 한번 보십시오. 자, 한국의 노동자 단체들 정말 그 길을 주도하고 있는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 사업장의 노조들 이해관계에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말 말로는 천만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양보하면서 밑에 비정규직이나 파견 기간 근로자들, 파트타이머들, 임시직들을 위해서 최저소득, 최저임금 대상자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양보하면서 노력 절대 안 하죠. 내 거는 양보 안 할 텐데 근데 너네들 이렇게 해주라고 말은 해줄게. 이게 한국의 노동자 단체들 아닙니까? 임금은요, 임금 수준은 내가 노력해서 생산해내는 노동 생산성에 걸맞게 책정되어 있어야 솔직히 그 나라의 제조업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1시간을 일해서 생산하는 생산성은 정확하게 2만 원이다. 그러면 내 월급은 2만 원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한국에는 내가 2만 원을 생산하는데 나의 시간당 임금은 3만 원이거나 4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2만 원을 초과하는 1, 2만 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만큼은 노동 생산성에 따른 정당한 임금이 아니라 노조의 권력 투쟁과 회사의 약점을 잡은 대가로 받는 정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요, 노동 생산성을 높여서 월급을 더 받으려고 하지 않고 정치를 조직화하는데 더 노력하고, 그 다음에 노동단체들은 순수하게 노동자의 이해를 장기적으로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살아야 자기들도 장기적으로 퇴직 때까지, 또 퇴직하고 내 아들이 또 취직해서 받을 때까지 월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죠. 나는 회사의 약점도 알고 비리도 알고 너네들 속을 다 아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파업할래? 너네 이만큼 올려. 자, 이래서 노동 생산성보다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형 사업장들 형식적으로 유지는 하고 있어요, 몇 군데. 그렇지만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미주에 팔 거는 미국에 공장 만들어서 하자. 멕시코 인력들 갖다 풀어서 하면 한국보다 훨씬 작게 줘도 된다. 자, 해외 팔 스마트폰들 전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만들자. 섬유, 신발 다 외국에 가자. 여기는 투가면 노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기업은 그런 핑계를 대고 갑니다. 그런 핑계를 대고 외국에 딱 빠지면요, 자기들이 구매하는 원자재는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했다고, 자기들이 파는 물건은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하면서 그 사이에 회사 하나씩 끼워 넣어서 중간에서 돈도 좀 빼죠. 그 돈이 어디 갑니까? 역의 탈세 지역에 있는 조세 피난처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가서 거기서 차곡차곡 재놓는 거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악순환 구조로 가는 거예요. 자, 기업주들 단체들, 경제단체들은 뭐라 그럽니까? 노동위원회를 해야 경제가 산다, 쩐다, 그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하겠죠. 자유로운 해고해달라. 자, 노동자 단체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 정부가 임금 피크제 어쩌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노동위원회를 가기 위한 꼼수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라든지 경력에 따라서 자유로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위원회 정책을 넣어서 대기업주 사주들이 마음대로 노동자를 자르려고 한다. 딱 그 부분만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자, 정부는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임금 피크제로 청년 고용 절벽을 돌파한다. 정부가요, 청년 고용 절벽이니 뭐니 안 해도요, 이미 대한민국에 1년에 한
5, 60만 명, 6, 7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면 그 중에 직장이라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직장에 가는 사람 2, 3명만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직장 같이 하는 직장에 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기 옮기 다니다가 쇠락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니트죠. 한마디로 직업 훈련도 받지 않고 다 포기하고 그냥 백수로 지낸 사람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서술적으로 점잖게 어제 대통령의 담화처럼 까발리는 부분, 까발리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한국의 노동 문제의 본질이 뭐고 정말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좀 대통령이 지난번에요 거부권 행사할 때처럼 정치적 배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패권주의 줄서기다라고 그러고 국민이 표로 심판해달라는 정도로 노동 문제의 본질을 저는 어제 좀 까발렸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어제 그 회견은 대통령이 국민을 감동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그 감동을 바탕으로 지지를 바탕으로 노동개혁을 밀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 말씀으로 국민의 반동이 깊게 올 수 있을까요? 정말로 신랄하게 까발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 귀족의 문제, 또 그 노동 귀족의 들미 잡혀서 끌려가는 기업의 문제, 그러면서 생산 기반을 다 해외로 보내버리는 기업들, 이 속에서 답이 없다.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임금은 높게 받아가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한 수준에 걸맞는 월급을 받아가도록, 그리고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은 비슷한 월급을 받는 것이 목표다. 자, 그러면 기종노조청에 비해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열렬한 지지를 보낼 거 아니에요.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 사람도 조금 편들어야 되고, 이 사람도 조금 편들어야 되고, 저 사람도 조금 편들어야 되는 걸 가지고는 계획이 불가능합니다. 개혁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선택한 다음에 당신은 이거 양보하고, 니는 이거 양보하고, 니는 이거 양보하라고, 그렇게 해야 나는 이거 양보할게, 계획이 되는 겁니다. 까발리지 않고 계획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제 교육개혁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유학기제, 중학교 한 3년 다니면서 한 3학기 정도를 선택해가지고 문화활동이나 체육활동을 오전에는 수업하고 우리 자유롭게 하고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애들한테 잠시 교수들도 만식년 제도라 해가지고 몇 년 일하고 쉬기도 하는데 그런 거 뭐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만, 오늘날 한국의 교육계획의 문제에서 그것은 교육에 있는 긴장성, 즉 애들이 맨날 공부만 하고 시달리니까 그런 걸 좀 완화시키는 부분에서 효과지만은 교육계획의 본질적인 문제가 자유학기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 제도를 이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30조, 40조씩 들어가는 사교육을 이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3,800가지나 돼서 대학을 온 부모들도 어떻게 해야 자식을 대학을 보내는지 모르고 학교마다 전부 다르고 입학사정관제니 수신이 정신이 논술이니, 자, 대한민국은요 심플하고 매우 간단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쉽고 그 다음에 맹맹백백하고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는 전부 한마디로 일본말로 야로라 그러죠. 꼼수가 개입되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에 한국의 진보 좌파들이 대학에 입시 모집 자유화를 부재하자 그리고 무슨 이 공부만 하는 수학 능력 시험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무슨 창의성이 어떻고 저떻고 전인 교육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또 무슨 저소득 계층과 농어촌 계층 자녀들의 대학 입학을 하기 위한 입학 특례 제도를 만들자 이러면서 슬슬 배려놓은 걸요. 그 다음에 대학교 업자들과 한마디로
교육 관료들과 정치꾼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는 입시 제도를요, 솔직히 말하면 얼마든지 장난을 쳐버리게 만들어낸 겁니다. 옛날에는 대학별로 뒤로 돈 주면 갔습니다. 어지간한 대학까지는.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열거를 저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무슨 과는 얼마나, 무슨 과는 얼마, 무슨 과는 얼마. 그래서 부잣집 자녀들 다 대학 그렇게 안 들어갔습니까? 뭐 체육 특기자로 갖고 그건 뭐 극소수고요. 이런저런 방법으로요. 그런데도 그때는 위험 부담도 좀 있고 해서 액수도 비싸고 했지요. 이제 한번 보십시오. 입학사정관제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별로 이렇게 뽑는 수많은 종류의 입시 제도를 만들어 버림으로써 이거 교육부가 다 커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붙었는지요. 자식 대학 한번 보내보십시오. 복장이 터질 겁니다. 자, 이래 만들어 놓으면 누가 재미 보겠습니까? 대한민국은요, 간단, 명료, 투명, 확실해야 됩니다. 모든 제도가요. 그러지 않고 살짝 구멍만 만들어 놓으면 그 구멍으로 저소득층 몇 명, 뭐 농어촌 특례 몇 명 넣어주는 대가로 그 100배, 1000배가 되는 사람이 뒷구멍으로 다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시절처럼 수능 시험을 쳐서 성적대로 받아서 등수대로 집어넣어서 대학을 가는 것이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나는 일도 생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몇 명 특혜 베풀어주고요. 그걸 생색내면서 대다수의 사회기득권층, 부유층들이 장난을 치는 이런 입시제도 없어야 됩니다. 왜 교육계획에 이런 문제가 안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부 관료들의, 교육 마피아들의 포위 속에서 뭐가 문제인지가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냥 복잡하게 그렇게 따지지 말고요. 옛날처럼 저처럼 수능 시험 딱 치고요. 한 번 쳐서 억울하다만 두 번 치고요. 그거 받아가지고 까마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가는 게 낫습니다. 지금 뭐 대학별로요. 무슨 특별한 뭐 수학을 잘하는 학생, 뭘 잘하는 학생, 뭐 입학사정관 이래 뽑았어. 그래 뽑아놓은 애들이 과거에 우리가 들어갈 때 애들보다 유능하다고, 더 대학 생활을 잘하고 사회를 진출을 더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건덕지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요, 지금 금융 부분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요즘 뭐 포탈들, 뭐 카카오톡, 자가 뭐 SNS에서 사람만 좀 끌고 모으는 것은 전부 다 그걸로 인터넷 은행으로 가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벤처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뭐 크라우딩 펀딩이라든지 미국의 엔젤 투자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끌고 모으듯이 그런 어떤 방법을 활성화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만은 창조경제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은행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 다음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고 지불 준비율이 있어야 되고 얼마를 대출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금융감독기관의 감시하에서 진행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그 이전에 97년에 IMF라든지 세계적인 블랙먼데이가 왜 왔습니까? 수학 공식들을 이용한 금융공학 기법들이 한마디로 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숫자를 실물이 아니라 비트처럼 만들어 버리면서 그런 자동 프로그램의 숫자를 연계해서 계산을 해보면 뭔가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실물은 이만큼인데 위험한데 그 실물의 과도 편창해서 이 실물에 기반한 자본을 이만큼 만들었다가 이것이 나중에 격차 갭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면 이것이 과연 실물에 기반한 그런 금융기관이 되겠습니까? 온갖 편법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정부가 이왕에 개혁을 한다고 애를 쓰시는데요, 저는 개혁이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개혁에서 안을 내는
관료나 이해관계 집단의 포위를 넘어서야만이 어떤 장난을 치고 있는가를 인지할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 옆에 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정말 개혁 의지에 가득 차가지고 이런 4대 개혁을 우리가 가다가 전사하더라도 이걸 관철시키자 할 만한 그런 개혁 주도 집단들이 있는가, 제가 그게 걱정입니다. 2001년에 3인당의 슈레더 총리는 독일의 신경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사정 대협약을 추진하다가 결국 선거에 패배해서 정권을 잃었습니다마는 독일의 신경제는 그 몇 년 이후에 다른 정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내가 실패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은 애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4대 개혁에 임하는 전략, 콘텐츠, 그 다음에 개혁 주도 집단, 이런 부분을 한번 냉정하게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